자, 오늘 게시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한 번에 주말 사이에 발생을 했거든요. 특히나 일요일에서 저녁에서 새벽 넘어가는 사이에. 자, 네 가지인데. 자, 일단 중국에서 갑자기 금광이 발견이 됐대요. 자,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은 지금 최근에도 중국에서 많이 모은 게 보여줬죠. 아, 비트코인 아니고 금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미국 쪽. 완전 극과 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립 관계이면서도 대결 구조가 그려지는데 최근에 안전자산으로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 가격. 그리고 이거는 또 중국에서 많이 매집된 게 보이고 여기서 식량 같은 것들도 당연히 매집을 했었겠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뭔가 좀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전쟁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뭐 대만에 대해서 침공하겠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이 컨셉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어 왔죠. 그리고 이제 결판을 지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금광이 발견됐어요. 자, 금광이 발견되고 금을 채굴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건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난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는 요거 때문에 요거.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평화가 오고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갑자기 금광이 발견됐다라고 하니 공급량이 늘어났으니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100만 개로 채굴량이 고정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채굴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금광처럼 이런 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가 하나가 언젠가는 있을 수 있는 거는 초기에 많은 물량, 잃어버린 지갑들, 그리고 사토시 나가모토 지갑들, 이런 것들 있죠. 애시당초에 100만 개 사토시 나가모토 지갑이라든지 초창기에 잃어버린 몇만 개, 몇십만 개짜리 지갑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갑자기 이 잃어버린 지갑들이 움직여서 찾아버리면 금광 발견한 거로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채굴할 수 있는 금광을 발견했다라고 하니까 반사이익으로 오히려 비트코인이 받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거를 왜 단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냐, 뭐 저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쪽에서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금 가격이 살짝 좀 하락을 하면서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금을 계속 모았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비트코인을 계속 밀고 있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있었던 피스 2025. 자, 여기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참여하지 않은 휴전 협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가 체결이 됐는데 일부 인질이 석방되지 않았던 시체가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일단은 휴전 중임에도 교전이 있었어요. 교전. 그리고 2단계에서 조건이 뭐였냐면 일단은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제 무장단체, 그리고 이제 땅굴, 무기고, 반납, 파괴, 이런 식으로 또 조건이 있었는데 2단계까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 단계에서 일단은 인질들 중에서 일부 시체가 사망했던 시체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또 이제 전쟁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 중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긴급 백악관 회담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고성이 오갔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네츠크, 예를 들어 러시아 측에서 요구하는 휴전 조건을 받아들여야 된다, 경고를 했다라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자, 그러니까 이제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자, 러시아가 요청하는 휴전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대로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들어보면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게, 약간의 러시아 쪽 편을 들어가지고 일부러 이거 수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냐가 첫 번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러시아에서 휴전 안 하면 더 큰 무기를
꺼내 들어서 우크라이나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미리 경고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부 땅 뺏겼다라고 한들 그냥 죽어서 휴전 끝내. 크림반도 전쟁 끝낸 것처럼. 크림반도 전쟁하다가 휴전하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거 미리 경고하고, 그거 진짜 우리가 모르겠지만 더 큰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땅 일부 뺏겼더라도 그냥 그거 줘버리고 그냥 휴전하고 끝내버려. 이렇게 경고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최근에 종말의 라디오에서 러시아 쪽에 도미니언이라는 단어가 표시가 되기도 했고, 표시되고, 도미니언은 땅 따먹기 막 이런 얘기라고도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다 먹으려고 하는 건지. 이제 도미니언도 있고, 이제 미사일, 무슨 미사일 이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종말의 라디오에서 몇 차례 흘러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 국지전인 게 드론 가지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무기를 아직 쓰진 않았어요. 나름대로 룰이 있나봐요. 룰이 있어가지고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예전에 구소련일 때, 우크라이나도 소련이었어요. 러시아도 소련.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랑 이런 거 소련 해체될 때 러시아에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러시아의 엄청난 무기들이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하이브리드전, 그리고 이제 시가전처럼 해가지고 참호전, 시가전 드론으로 하고, 쏘더라도 뭐 이제 방사포나 이 정도, 장사정포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쓰지 않을까. 엄청난 큰 무기들은 미사일도 쓰기는 하더라고. 북한식으로 쓰기는 하던데 더 큰 무기들을 아직 쓰진 않았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따지면 현무, 현무 5였나요? 엄청 큰 무기들을 아직은 사용을 안 하는 느낌인데, 사용하는 순간부터 이제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휴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골드 가격은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 떨어지는 재료는 갑자기 금광이 발견돼서 약간의 하락세를 맞이를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공매도 물량들을 매집하는 과정이면 나중에 엄청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생기면 갑작스럽게 숏 스퀴징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골드 숏 스퀴징. 그럼 바로 한순간에 5,000달러로 가는 거고, 그게 되기 전에 지금 국제 정세에서는 지금 이제 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위반하고 가자지구를 공격을 했다라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먼저 하마스가 공격을 했다라고 해서 반격을 하는 거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휴전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마스가 깼던 이스라엘이 깼던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휴전이 깨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평화 2025가 외쳐졌는데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평화가 바로 깨져버렸어요. 이거는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막을 수 없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금융시장에서의 가격이 폭락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가격 폭락하는 거 막으려면 뭐 서킷 브레이크나 이런 거를 걸면은 서버를 닫아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주식시장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가격이 멈춰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 쪽에서는 예를 들어 대공황과도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돼버리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 하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이제 전쟁도 막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그 하마스 이쪽에서는, 중동에서는 2차적으로 좀 이제 가자지구로 공격을 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란이 갑자기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상 중동에서 이렇게 번지는 상황이면은 무엇보다도 동북아시아에서 기류가 확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종전되지 않으면은 러시아는 더 큰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또 이제 이란과도 좀 대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이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줬던 뭐 중국이나 이제 북한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 그리고 북한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로 이렇게 공략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또 이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내용이 떴는데요. 지금 이제 FBI에서
에어포스 원 근처에 저격수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골프 회동 장소에서 내리는 과정에서요.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워싱턴 DC로 향하던 도중에 FBI는 공항 근처에 에어포스 원 착륙 지점을 훤히 볼 수 있는 사냥대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누군가 대통령의 비행기를 향해 작은 고가 플랫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관들은 이게 어떻게 누가 설치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고군부터 하고 있다. 이게 하필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버스 1을 타고서 다른 나라들에 이렇게 방문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에 이게 발견이 됐다라는 거는 지금 곧 다가올 수 있는 에이펙 관련돼서도 뭐 배를 타고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전용기를 타고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과정 자체도 뭔가 좀 결렬될 수도 있어요. 잘하면. 이걸로 인해서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어디 이동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결렬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폴리마켓에서도 비슷한 게임이 하나가 있죠. 비슷한 이제 예측 게임이 하나가 있는 게 일단은 이제 아시아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건지 만나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4% 확률인데 혹여나 만에 하나 만약에 이게 결렬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가 이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를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댓글들에서도 이제 무조건 예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래 금액이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180만 달러 정도인데 보통 한 이제 1000만 달러 정도는 돼야지만 이 정도의 이제 관심사를 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확률은 높아지고는 있는데 갑자기 이게 결렬되면 역배가 뜨는 거고 무난하게 만나게 된다면은 사실 만나더라도 저는 어떻게 보면 큰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런 위험한 상황 대비해가지고 직접 만나는 것보다 화상전화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상전화. 가능성으로 따지면은.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의 정부 폐쇄, 셧다운에 대해서도, 지금 예측하는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10월 중순 이후에 무난하게 셧다운이 해제가 되겠지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더 큰 범주에서 11월 16일 이상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미국에서 셧다운이 유지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공무원들이 월급을 일단은 셧다운 기간 동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 뭐 행정적인 부분들 처리하는 곳들 있죠. 뭐 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ETF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ETF, SEC나 이런 ETF나 이런 것들 승인하고 처리하는 것들도 다 마비가 됩니다. 사실상 멈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10월 달쯤에 현물 ETF 관련된 것들이 승인되냐 안 되냐가 얘기들이 원래 나왔었죠. 알트코인, 현물 ETF. 원래 10월까지가 데드라인이었는데 10월 한 중순이었나? 데드라인인데 지금 셧다운 때문에 강제로 미뤄졌어요. 자, 그리고 강제로 미뤄진 상황에서 11월 16일 이후에 셧다운이 풀린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또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알트코인들의 유동성의 핵심은 ETF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에서 보여줬던 유동성만 딱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이제 셧다운 때문에 미뤄지다 보니까 셧다운 기간 동안에 뭔가 다른 변수가 생기면 ETF 자체가 아니고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ETF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 셧다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알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전에 어떠한 국제정세에 변화가 생기면은 오히려 비트코인 ETF 쪽에서 기관들이 매도런을 할 수도 있다. 고객들의 투자자들의 이제 자산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ETF 자체가 폐쇄가 되겠죠. 상장 폐지가.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시장에서는 펀더멘탈을 좀 좋게는 생각하는 게 바로 금리 인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가오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시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금리가 인상됐음에도 가격들이 상승했던 시기를 잘 봐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안 했음에도 가격이 상승했던 2023년에서 25년까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 상승의 원동력은 금리 인하가 아니고 돈을 더 푼 거였습니다. 돈을 더 풀었고 Q2가 풀렸어요. Q1은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되는 그 시기에 2020년 초반에 풀렸고 Q2도 2023년부터 25년까지 해서 풀렸어요. 돈이 더 풀렸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지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달러 이자를 받을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위험 자산으로 해칭한다? 이거는 좀 이제 너무나도
리스크가 높은 판단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들 예상하는 거는 금리 인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시장은 이미 하락할 수도 있어요. 다른 재료로 인해서. 자, 그게 이제 지금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래도 지금 이번 주에 마지막 펀더멘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국제 정세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드 가격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게 국제 정세의 평화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금광이 발견돼서 단기적인 수요 대비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하고 반사 이익으로 비트코인 쪽이 잠깐 쏠리는 것도 이거조차도 좀 의심이 된다. 왜 의심이 되냐면 미체결 약정 물량이 빠지고 있거든요. 미체결 선물 포지션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상승을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이 됩니다. 자, 미체결 약정에서 대표적으로 솔라나를 볼게요. 솔라나. 자, 초록 색깔 차트가 미체결 차트거든요. 그리고 노란 색깔이 가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초록 색깔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뛰었던 것들이 지금 제자리로 왔습니다. 162달러. 이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근데 가격은 예전에 이 미체결이면 이 정도잖아요. 노란 색깔. 이 가격이 162달러인데 지금 가격은 191달러죠. 미체결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는 말 그대로 마켓 메이커들이 잠깐 매수 매도 봇을 잠깐 꺼둔 상태에서 가짜 상승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량 없이 가짜 상승. 왜냐면 마켓 메이커의 매도 봇이 잠깐 중단이 된 거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공매도 포지션은 이미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그냥 이제 가짜 상승한 다음에 진짜 하락이 나오면은 이전에 나왔던 거는 선물 폭락쇼인데 다가오는 하락쇼는 이제 현물 폭락으로 되는 거예요. 현물 주도 폭락이 되는 겁니다. 이미 소수의 세력들은 이미 공매도로 스위칭을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간들과 텀이 길어지면 뭐가 좋냐? 어찌됐던 숏을 잡았던 사람들도 지금 기간이면 한번 이제 스위칭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숏을 존버하는 사람들도 지금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단기적으로 뭔가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뭔가 좀 물량들을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DCA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한 번에 꺾일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번에 꺾이는 게 이때는 메이저가 한 번에 꺾일 거예요. 비트이더, 솔라나, 리플 이런 애들이 한 번에 꺾일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거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일단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USDT, USD1,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원화 대비 가격들을 보면은 많이 상승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가 됐을 때는. 근데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전부터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CZ 바이낸스 창풍 작업입니다. 이번 시즌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는, 시작은 어떻게 보면 FTX 파산 이후에 가격들이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큰 대규모 롱 청산이 나오고 나서 이제 청산이 됐고요. 이제 그 끝 무렵에는 갑자기 이제 BNB와 창펑자오 이제 샤라웃을 하면서, 근데 이제 창펑자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짜 뽀모 뭐 펀더멘탈을 흔들 만한 재료들을 뿌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17년부터 창펑자오 트위터를 이제 추종을 해왔는데 진짜 그가 말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실제로 이뤄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창펑자오가 얘기했던 것들이 최근에 다 이뤄졌다라는 겁니다. BNB가 1000달러를 가는 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가는 거, 예전에 창펑자오가 한 2018년이었나? 21년이었나? 그때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이뤄졌어요. 하지만 창펑자오가 다음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이런 얘기를 마이클 셀러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BNB가 10,000달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미 목표는 이뤄졌어요. 자, 그러면 끝을 마무리하는 것도 창펑자오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FTX의 뱅크먼 프리드였다면 2025년에는 창펑자오가 이제 뭔가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저희가 모르는 세력들 간의 싸움에 있어서 고래 싸움의 새우들이 등 터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다만 그게 되기 전에 뭔가의 시그널이라고 한다면요, 불장인 가능성에 대한 공급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은 코인베이스의 현물 상장 로드맵이 발표가 됐는데 창펑자오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현물 상장 로드맵이 발표가 된다는 게 현물 상장 로드맵 코인베이스에 발표가 된다는 게 곧 현물 상장을 의미를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BNB가 상장이 확정된 건 아닌데 선물 상장은 됐거든요. 현물 상장도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코인베이스에 만약에 BNB가 상장이 된다는 건 역사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의 코인이 상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비썸은 이미 BNB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업비트도 BNB가 상장이 안 됐거든요. 만약에 코인베이스에 현물 상장이 된다면 BNB도 만약에 현물 상장이 업비트에 된다면 이것 또한 국내 거래소 역사상 해외 거래소 역사상 역대 최고의 시가총액의 코인이 상장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게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상장되고 뭐 몇 번 이제 흔들다가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뭐 이제 미리미리 좀 눈치를 채야겠죠. 자, 근데 그 상황에서 단순히 BNB만 상장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바이낸스 측에서 여기서는 바이낸스에 최근에 이탈했던 고래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바이낸스에서의 이제 상징인 BNB를 가지고 BNB 체인에 민코인을 현물 상장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BNB 쪽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타이밍에 BNB가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BNB 민코인들을 구매를 하려면 일단 1차적으로 USDT나 이런 것들로도 살 수도 있는데 BNB가 있어야 되거든요. BNB의 수요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바이낸스에서의 고래들이 다시 우리 바이낸스로 오라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차별점이 있어야 돼요. OKX나 막 이런 것들에 없는 것들이 이제 바이낸스에만 있는 민코인들을 이제 BNB 체인에서 상장할 수도 있다. 선물 상장.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알파도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 선물에 있는 것도 그대로 상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게 막 불장의 엄청난 시작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엄청난 유동성은 올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다. 이거는 시작과 끝에 이제 있는 피날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하필 제가 일단은 원래는 주말쯤에 한번 기습적으로 주말에 상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주말에는 금광 골드 갑자기 발견돼가지고 단기적으로 금 가격 하락을 하고 크립토 쪽으로 약간 유동성이 들어온 느낌을 받으면서 이거는 월요일날 이제 시작되는 이번 주에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단기적인 크립토 쪽으로. 하지만 이게 길게 가진 않을 거고 단기적이다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끝에 이제 피날레를 맞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BNB가 끝에 이제 피날레 상징이다. 그게 뭐 이제 국내에서 BNB 민코인을 상장을 할 수도 있고 바이낸스에서 BNB 체인의 민코인을 현물 상장을 해서 유동성 공급이 될 수도 있고 이 상징적인 것들은 사실 엄청 길게 가진 않겠지만은 이제 막바지 피날레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장에서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그런 피날레처럼 이제 BNB 쪽에서의 이제 밈 피날레가 사실 고점 시그널을 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박스권으로 선물 고 레버리지만 청산시키고 결국에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락을 한다.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박스권이나 뭐 이제 피날레나 BNB나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기간 동안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있고 나서 결국 하락한다. 자, 일단은 알트코인 ETF에 대해서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 셧다운 기간 때문에 승인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월 중순 이후에 셧다운이 풀리면 자, 이렇게 11월 중순 이후에 풀려버린다는 거는 그 전까지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유동성의 핵심은 알트코인 ETF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ETF 자체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국제정세가 변동이 생기면 어차피 ETF 말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USDC와 USDT, USD1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입되는 시나리오가 최고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오히려 이거 플러스 골드와 함께 정세가 좀 흔들리면은 3차 세계대전일 때는 이게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일단 셧다운이라는 것도 갑자기 기술적으로 풀리거나 그러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그 과정 자체도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 통과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한 중순 이후로 받고, 대신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셧다운이 오더라도 군인들에게는 이제 월급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도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움직임이냐면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무원들은 보통은 일을 합니다. 무급이어도 일을 해요. 왜냐하면 셧다운 기간이 그렇게 엄청 길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최장 기간으로 길었던 게 한 35일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셧다운 기간 동안 못 받았으면 어차피 다음 달에 받으면 되니까 일을 하는데, 이 셧다운 기간이 좀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움직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최근에 뭐 이제 시위, 미국에서 엄청 큰 좀 시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무원에서도 뭔가 좀 파업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가속화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공화당 쪽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딱 하나가, 거대한 카드가 하나가 남아 있는데 반란법이라는 게 있어요. 반란법이 발동되는 순간, 이거는 사실상 미국에서의 이제 내정과도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반란법을 예전에 그 약간 소설, 음모론에서는 이미 반란법이 발동이 됐었다라는 그런 이제 소설들이 있었죠. 2021년 1월 달에 이미. 하지만 그거는 그 약간의 오퍼레이션 트러스트 같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때 있었던 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마가 쪽에서 뭔가 좀 흘리고 있어요, 이게. 간접적으로 막 이제 트루스 소셜에서도 올리고 그러고도 있고. 자, 그 반란법이라는 거 이제 비장의 카드인데요. 이제 미국의 모든 주에다가 군인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무시를 한 채로. 정말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지만 그때부터는 좀 이제 내전과도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당연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 공화당 쪽에서 승리를 하는 그림으로 가겠죠. 하지만 그 시기쯤에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다가온다면 다른 지역들이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지역들이 오히려 미국 쪽에서의 군 병력들이 미국 내에서 쓰이거나 다른 국가들로 이렇게 쓰이게 됐을 때, 그 틈을 노려서 그 시기에 군사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이제 나토의 전체 국가들은 러시아와 대비를 해서 전쟁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초에는 폴란드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는 내년 3월까지 병원을 좀 이제 증강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도 그렇고 군사 훈련들 지금 완전 경계태세를 가동을 하면서, 그쪽 국민들은 뭔가 이제 대비하는 벙커나 이제 대피소 같은 곳들도 뭐 100만 명 수용할 수 있게 막 이제 늘린다고 하고, 발트 3국도 그렇고.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전쟁을 준비를 하잖아요. 전쟁을 준비했을 때 전쟁이 억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전에 전쟁 대비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침공할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대입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전선이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동남아시아냐, 중국 대만이냐, 한국 북한이냐를 두고 봤을 때 전쟁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국가는 과연 어디인가? 가장 만만하고 가장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국가들이 먼저 타겟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역사에서 좀 보여주는 건데, 우크라이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일까? 아직까지 가장 준비가 덜 된 곳이 어딘가를 두고서 그쪽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지금 흘러가는 구조로만 봤을 때는 사실상 주한미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다가오는 상황들은 조금 억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대만이랑 한국을 비교를 해보면은, 대만에 주한미군 없고 무기 같은 것도 이제 배치 안 하고 이제 돈을 지불해서 사야 되는 거고 막 제한적이잖아요. 스타링크도 공급이 안 됐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관련돼서도 이제 한국을 샤라웃 하기도 했고,
굳이 대만이랑 한국을 비교를 해보면은 아이러니하게 대만 쪽에서 먼저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닐 거고 대만 쪽에서 분쟁이 먼저 발생을 한다면 한국 내에서는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우리는 그 내부에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인 게 대만에서 먼저 그런 분쟁이 나냐. 동북아시아는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대만에서 먼저 분쟁이 나냐. 한국과 북한에서 먼저 분쟁이 나냐.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어떤 게 먼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그 후행 결과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됐어요. 2020년 바이든이 당선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으면 미국에선 내전이 먼저 났을 거예요. 공화당 쪽과 이제 민주당 쪽이 내전이 났을 거고 그때 이제 바로 해리스 쪽에서는 반란법이나 이런 것도 바로 발동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지는 싸움이잖아요, 사실. 미국에서는. 마가 쪽에서 지는 싸움이죠. 왜냐하면 군사 권한을 이제 그 해리스 쪽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승리를 했으니까 내전에 대한 위험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 편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임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동북아시아는 좀 그 상황과는 좀 반대니까 그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이제 앞으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